서기 165년 고구려 왕궁 어딘가에서 한 노인이 죽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신하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고구려 역사에서 신하가 왕을 직접 죽인 사건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소수의 반란군이 아니라 당대 최고 권신이 직접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귀족들은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신하가 직접 손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왕에 대해 이렇게 모르는 걸까요? 그 답은 그의 형에서 시작됩니다. 고구려 6대 왕 태조왕. 태조왕은 서기 53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46년에 물러났어요. 재위 기간이 얼마냐고요? 93년입니다. 한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 재위 기록이에요. 93년 동안 단 한 번도 왕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삼국사기에는 태조왕이 119세까지 살았다고 적혀 있어요. 학자들은 이 숫자를 둘러싸고 아직도 논쟁합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를 넘기기도 힘든 시절이었으니까요. 혹자는 왕의 재위 기간을 신성시하기 위한 과장이라 하고, 혹자는 왕족의 특수한 생활 조건이 실제로 장수를 가능하게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논쟁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태조왕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성. 그가 바로 7대 왕 차대왕입니다. 수성은 형이 왕이 된 직후부터 왕궁 곁에 있었습니다. 왕족으로서, 형의 최측근으로서.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는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났어요. 전장에서도 여러 차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수성은 그냥 빈둥대던 왕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형이 죽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수성이 20살이 됐을 때 태조왕은 아직 왕이었습니다. 30살이 됐을 때도, 40살이 됐을 때도, 50살이 됐을 때도 형은 늙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왕자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였어요.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수성이 처음으로 반역을 시도한 건 태조왕 재위 94년째였습니다. 서기 146년 이전, 이미 그 전부터 수성의 야심은 왕궁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어요. 신하들 중에는 수성을 지지하는 세력과 태조왕을 지키려는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 갈등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 긴장이 폭발하기 직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태조왕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막근과 막덕.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왕자들이었죠. 수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 그 자체였습니다. 수성은 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재판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조카들을 제거한 수성은 태조왕에게 직접 압박을 가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부분을 비교적 건조하게 기록하는데 행간을 읽으면 사실상 쿠데타였어요. 노쇠한 태조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동생에게 넘겼습니다. 서기 146년. 수성의 나이 당시 추정 76세 내외. 이 숫자가 맞다면 고구려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신임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나이도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태조왕이 정말로 수십 년을 재위했다면 수성의 나이 역시 상당했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기다린 사람이 마침내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복수였습니다. 차대왕은 즉위하자마자 태조왕 치세에서 자신에게 반대했던 인물들, 왕자들의 편을 들었던 신하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그가 어지류, 미유, 자원 등
여러 중신들을 숙청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직위를 잃은 게 아니었어요. 처형당했습니다. 차대왕의 공포 정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번 의심받으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정은 점점 침묵에 잠겼고 남은 신하들은 왕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차대왕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권력욕이 강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가 보여준 공포 정치는 어떤 면에서는 수십 년 동안 억눌린 감정의 폭발처럼 보이거든요. 형이 왕이었던 93년 동안 수성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삼국사기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태조왕 재위 중반부터 수성은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사냥을 핑계로 지방 세력과 교류하고 전사들을 자기 주변에 모았습니다. 대놓고 군사력을 키운 거예요. 태조왕은 이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어요. 늙은 왕은 동생의 야심을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두었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 무슨 묵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태조왕이 그냥 이미 모든 걸 포기했던 건지 지금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차대왕은 왕이 됐고 조정을 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 정치에는 결정적인 맹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면 남은 사람들이 똘똘 뭉친다는 겁니다. 차대왕 치세에서 살아남은 신하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는 개인의 충성심보다 훨씬 강력한 집단 결속을 만들어냈어요. 겉으로는 왕에게 복종하면서 속으로는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출구를 찾은 사람이 바로 명림답부입니다. 명림답부. 이 이름은 고구려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당시 연나부 출신의 귀족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나이가 100살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 역시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건 그가 조정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노련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명림답부는 차대왕에게 직언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차대왕은 처음에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그의 말을 듣기도 했어요. 명림답부가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하, 신하를 죽이는 왕은 혼자 남는 법입니다. 직접적인 번역이 어렵지만 뜻은 명확해요. 지금 이 길로 가면 끝이 나쁩니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차대왕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서기 165년. 차대왕의 폭정이 20년 가까이 이어지던 어느 날 명림답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말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는 군사를 모았고 차대왕을 기습했습니다. 차대왕은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달아날 곳이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신하들을 숙청해온 왕에게 편을 들어줄 세력이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차대왕은 결국 사로잡혔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향년 추정 95세 내외. 고구려 역사상 최초로 신하에게 살해된 왕. 그게 차대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명림답부는 왕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처형당했을 것 같죠? 어느 시대든 왕을 죽인 사람은 역적이 되는 게 보통이니까요. 그런데 명림답부는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구려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자리인 국상에 오릅니다. 국상은 왕 다음 가는 최고 위직이었어요. 한마디로 왕을 죽인 사람이 왕 바로 아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제거한 다음 곧바로 새 왕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한 사람은 태조왕과 차대왕의 또 다른 동생 백고였어요. 그가 고구려 8대 왕 신대왕입니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림답부의 행동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을 죽인 게 아니라 왕을 교체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족 세력이 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 겁니다. 이 사건 이후 고구려 정치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왕권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이전처럼 절대적이지는 않았어요. 귀족들은 이제 왕이 선을 넘으면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체의 정당성을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미 증명했어요. 차대왕은 폭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폭정이 없었다면 명림답부 같은 인물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명림답부가 없었다면 국상제도도 이후 고구려의 귀족연립, 전통도 그렇게 일찍 등장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폭군이 귀족 정치에 씨앗을 뿌린 셈입니다. 그것도 자기 피를 통해.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싶어요. 차대왕은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우리가 차대왕을 아는 건 오직 삼국사기를 통해서입니다. 삼국사기는 고려 시대인 1145년 김부식이 편찬한 책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1000년 뒤에 쓰인 역사서입니다. 원전 사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구려 초기 왕들의 기록은 특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태조왕이 119세까지 살았다는 기록도, 차대왕이 즉위 당시 76세였다는 것도, 명림답부가 100세가 넘었다는 것도 전부 삼국사기의 기록이에요. 이 숫자들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숫자들이 실제 나이가 아니라 재위 기간이나 서열을 다르게 계산한 결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왕족의 특수한 환경과 고대 기록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라고 해요. 어느 쪽이 맞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차대왕이라는 인물은 실존했고 그의 치세는 고구려 정치사의 결정적인 분기점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폭군이었는지 그냥 강한 왕이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기 어렵지만 그의 등장과 퇴장이 이후 고구려를 다르게 만든 건 분명해요. 그리고 여기서 차대왕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수성이라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는 형이 왕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살았습니다. 왕의 동생이라는 자리는 화려해 보이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자리예요. 형이 건강하게 살면 살수록 자신의 차례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성은 그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전장에서 공을 세우고 사냥으로 군사를 모으고 조정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형이 죽기를 기다렸던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형을 제치고 싶다는 욕망이 싹튼 건지 그 내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그가 70대 중반에 드디어 왕이 됐을 때 그의 통치는 젊은 왕의 통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무언가가 즉위 직후부터 폭발했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신하를 숙청하고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게 단순한 권력욕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의 비틀린 분노일까요? 한 가지 더. 차대왕이 죽고 나서 늙은 형 태조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태조왕은 차대왕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나서 3년 뒤인 서기 149년에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성이 즉위한 건 146년이니까 그는 퇴위 후 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3년 동안 태조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 둘이 동생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왕위를 강탈당한 채 3년을 더 살았습니다. 동생이 조정을 피로 물들이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119세 노인이 아들의 죽음과 나라의 혼란을 지켜보면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건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고구려 역사는 오래도록 광개토대왕과 을지문덕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7대 왕 차대왕은 폭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역사서술의 변두리에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히 폭군의 이야기로 읽기에는 뭔가 아쉽습니다. 이건 평생을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권력을 손에 넣는 것과 권력을 잘 쓰는 것이 완전히 다른 능력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서기 146년 한 노인이 마침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년 뒤 그는 신하의 손에 죽었어요. 그 짧은 19년 사이에 고구려는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차대왕이 원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는 늘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폭군이 들고 일어나야 그것을 막는 힘도 생겨납니다. 수성이 없었다면 명림답부도 없었고, 명림답부가 없었다면 국상제도도 이후 고구려 귀족들이 왕권을 견제하는 전통도 그만큼 일찍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차대왕은 자신이 고구려 정치를 영원히 지배하려 했지만 실제로 그가 남긴 유산은 왕을 견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다가 권력을 얻고 그 권력으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 사람. 그가 우리가 몰랐던 고구려의 7번째 왕, 차대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대왕이 없었다면 고구려는 더 나은 나라가 됐을까요? 아니면 더 오래 지속되는 더 단단한 왕조가 됐을까요?